안녕하십니까. 저는 지금 방금 소개받은 조사국의 중국경제팀 박동준 과장이라고 합니다. 오늘 이렇게 날씨도 좀 흐린 편이고 한데 이렇게 또 강의 들으시러 와주셔서 저도 뭐 제가 알고 있는 바를 가장 좀 최대한 편하게 그리고 좀 알기 쉽게 전달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오늘 주제는 지금 보셨다시피 중국 경제 정책의 변화 특징이라는 제목인데요. 요즘 이제 저희 중국과의 관계가 사실 사드 문제 때문에 이렇게 좀 중국의 경제 보복 조치나 이런 것 때문에 상당히 좀 껄끄러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사실은 작년까지 이제 한국은행 북정사무소에서 3년을 근무를 하고 올해 이제 3월에 이제 여기 지금 조사국 본국으로 이제 들어와서 근무를 하게 됐는데요. 그래서 이제 최근에 그 사드 문제 관련해서 농담 하나 들은 게 있어서 먼저 그 얘기를 한번 해볼까 합니다. 혹시 중국이라는 이름 가운데 중자죠. 이 나라 이 이름이 뭐 어떻게 생겨났는지 혹시 아시는 분들 있으신가요? 예, 뭐 아마 대답하시기가 뭐 마이크가 있는 것도 아니니까 어려우실 텐데 보통 뭐 이제 중화사상 해가지고서는 가장 가운데 있는 나라다 해가지고서는 이제 보통 중국이라고 이제 본인들이 지칭을 했다 이렇게 많이 알려져 있는데 최근에 이제 사드 문제 관련해서 제가 이제 본 글 중에서 그런 게 있더라고요. 중국이란 나라 굉장히 크잖아요. 그래서 클 대자를 쓰는 정말 큰 나라인데 이렇게 사람들 하는 마음 씀씀이나 아니면은 지금 하는 행동이나 이런 것들 보면 좀 약간 유치한 부분도 있잖아요. 그래서 소국이다 해가지고서는 나라는 큰데 또 사람들 그런 어떤 하는 모습은 좀 얄미운 부분이 있어서 소국이라고 부를 수는 또 없고 해서 중국이라고 부른다 뭐 그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예. 이렇게 네, 재밌는 얘기가 되지 않았는데 일단 뭐 최근에 그냥 중국 관련해서 저희가 이제 그런 어떤 갈등 관계 부분에 관해서 그냥 말씀을 드려봤습니다. 지금 제목이 경제 정책인데 여러분 경제 정책 하면은 뭐 어떤 부분이 떠오르나요? 뭐 물론 지금 나눠드린 유인물을 좀 보시긴 했겠지만 경제 정책 하면 떠오르는 게 어떤 건가요? 어떤 정책을 경제 정책이라고 하죠? 뭐 금리 얘기도 하셨고 또 뭐 아마 뒤에 이제 차례를 보시면 다 아시겠지만 사실은 이제 경제 정책 하면은 저희가 이제 뭐 정부에서 세입과 세출과 관련된 재정 정책이 있을 테고 그다음에 이제 돈의 흐름 아니면 돈의 가격 그러니까 금리죠. 금리 같은 걸 조절하는 통화 정책이 있을 테고 그다음에 그거 이외에 이제 전반적인 어떤 산업 정책이라고 해야 되죠. 산업 정책이라든지 뭐 이런 부분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번 주제에서도 마찬가지로 그 세 가지를 다 다룰 텐데 이렇게 아무래도 좀 통화 정책, 재정 정책은 조금 내용이 좀 딱딱하고 어려울 수 있어서 먼저 그런 어떤 조금 이해하기 편한 산업 정책, 그러니까 중국이 앞으로 미래를 위해서 어떤 뭐 산업 발전을 위해서 어떤 정책을 하고 있나 그런 부분을 먼저 설명을 드리고 그 다음에 이제 그 다음 잠깐 쉬었다가 다음 시간에 좀 짧게 재정정책, 통화정책 내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원래 이 내용 자체가 저희 조사국 국제경제부에서 이렇게 발간하는 주간 자료 중에 해외경제 포커스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실렸던 2017년 4호부터 6호까지 실렸던 중국의 경제정책 시리즈 3가지 이렇게 내용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바탕으로 해서 이제 제가 이렇게 발표를 하고 있는 거라서 이제 뭐 관심이 있거나 좀 더 자세하게 내용을 알고 싶다고 생각하시면은 이제 직접 들어가셔서 홈페이지 들어가셔서 저 지금 나와 있는 저 내용을 참조하셔서 보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차례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중국의 경제정책 구성하는 게 이제 말씀드렸듯이 그런 산업정책, 재정정책, 통화정책인데 그거를 보기 전에 먼저 중국의 경제정책 왜 우리한테 중요하고 어떤 부분을 중점적으로 봐야 되는 건지에 대해서 도입부식으로 설명을 드리고 그 다음에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정책들을 3가지를 보고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이제 이런 정책들의 변화와 특징들을 감안했을 때 우리가 중국 경제를 어떤 식으로 봐야 되느냐 좀 간단하게 결론식으로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여러분 혹시 지금 세계 물론 그 유인물에 나와 있긴 하지만 세계 GDP 가장 큰 국가가 아시겠지만 미국이잖아요. 예, 근데 경제 규모가 그 규모가 우리나라에 비해서 얼마 정도 큰지 아시나요? 예, 예, 바로 답변하기가 답변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실 텐데 제가 그냥 얘기를 드리면은 어, 미국 GDP가 한국보다는 한 지금 13배 이 정도 됩니다. 그리고 중국 같은 경우가 한국보다 한 8배 크고 그다음에 일본이 한국보다 한 3배 정도 큽니다. 제가 이 굳이 수치를 말씀드린 이유는 사실은 한국 이제 여기 지금 경제나 이런 쪽에 관심이 있어서 오셨을 텐데 이 GDP라는 거에 비교해서 뭐 우리나라 예산이 얼마다 아니면 뭐 우리나라 GDP 대비 뭐 삼성전자의 그 비중이 얼마다 뭐 이런 식으로 많이 얘기들 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어떤 비교의 그 기본이라는 점에서 우리나라 GDP 규모가 얼마 정도 되는지 정도는 좀 아시면은 좀 유용하지 않을까 싶어서 굳이 제가 그 표를 이게 삽입을 했는데요. 보시면 이제 한국 같은 경우에 이제 GDP가 1.4조 달러 이 정도 됩니다. 뭐 환율에 따라서 우리나라 원화 환산 가격이 좀 다르긴 하겠지만 달러화 기준에 1.4조 달러 정도 되는데 보시면 알겠지만 미국이나 중국, 미국은 뭐 거의 한 13배, 중국은 8배 이 정도 되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 옆에 구매력이라고 되어 있는 부분 이거는 이제 뭐 결국은 이제 나라마다 물가가 많이 다르잖아요. 뭐 예를 들면 미국하고 중국하고 이발비 굉장히 차이가 많이 납니다. 미국 같은 나라는 서비스비가 비싼 나라라서. 그래서 그냥 그거를 그대로 비교를 뭐 똑같이 그냥 그 물가 차이를 감안 안 하고 그냥 달러화로 계산을 하면은 사실 좀 차이가 많거든요. 그러니까 뭐 쉽게 말해서 중국은 미국보다 물가가 싼데 그 물가 싼 부분을 고려를 해서 어떤 생활 수준, GDP 총 그런 어떤 생산 수준을 이렇게 해줘야지 그렇지 않고 그냥 단순 비교하면 좀 차이가 있거든요. 그래서 결국은 물가가 싼 나라는 그만큼 이제 그 물건의 값어치로 봤을 때는 더 많이 이렇게 가중치를 주는 방식으로 계산을 하는 구매력 기준으로 보면은 중국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이미 미국보다 더 높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총액이지만 GDP 그러니까 국민 총생산이긴 하지만 이미 사실은 미국보다 앞서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제 최근에 유행하는 말이 저 G2라는 말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미국과 중국 세계 양대 이제 그 어떤 경제 부분에서 강대국을 가리키는 말인데 그래서 지금 현재 보면은 이제 IMF가 전망하는 바에 따르면은 한 2021년 이쯤 되면 이제 미국의 GDP의 한 80%에 육박을 할 테고 그 다음에 한 2026년? 그러니까 뭐 지금이 2017년이니까 한 10년 후네요. 10년 후 정도면은 이제 그 명목 GDP 상으로도 이렇게 중국이 미국을 추월할 거다라는 전망도 나오는 상황입니다. 물론 뭐 이제 이게 환율이라든지 뭐 두 나라의 성장률에 따라서 숫자의 차이는 좀 있겠지만 예, 이 정도로 사실은 뭐 이미 많이들 알고 있지만 생각보다 그 더 빠르게 이제 미국과의 그런 격차가 줄어들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 지금 화면에 보시면 이제 사진이 하나가 있는데요. 누군지 아시나요? 예, 다 아시는 것 같습니다. 예, 그 지금 미국 연준 FRB의 의장을 하고 있는 그 옐런 의장인데, 예, 저희가 이분을 뉴스에서 많이 봅니다. 주로 많이 볼 때가 뭐 아시겠지만 한 달에 평균적으로는 한 번인데 지금은 1년에 8번 미국이 금리를 올릴지 내릴지 기준금리를 올릴지 내릴지 결정하는 날 전 세계 금융시장과 전 세계 뭐 어떤 중앙은행이든 많은 주목을 받습니다. 근데 반면에 혹시 중국이 뭐 금리를 올렸다 내렸다 아니면 뭐 다른 어떤 통화 정책과 관련된 조치를 했다고 해서 정기적으로 막 뉴스로 이렇게 직접 나와서 설명하고 뭐 언제 뭐 앞으로 15일 후에 뭐 앞으로 다음 달 15일에 중국이 금리 결정하는 회의를 할 겁니다. 이런 식의 뉴스 보신 적 있으신가요? 예, 별로 못 보셨을 거예요. 미국 같은 경우에 한국도 그렇잖아요. 한국도 이제 한국은행이 보통은 이제 두 번째 주 목요일 날 보통 그 금리 결정하는 회의
통화정책 결정회의를 하는데, 그리고 미국도 그렇고 스케줄이 다 있습니다. 근데 중국 같은 경우에 사실 그런 거 한다는 걸 별로 많이 못 들어본 것 같아요. 혹시 조금 더 관심 있게 보신 분들은 중국이 금리 조정을 보통 금요일 저녁, 토요일, 일요일 막 이런 금융시장이 열리지도 않고 사람들이 관심이 없을 때 갑자기 이렇게 조종하는 경우를 예전에 보신 적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보면은 중국 그런 경제 정책 자체가 선진국에 비하면 사실 좀 폐쇄적이고 투명하지 못한 부분도 있습니다. 근데 본질적으로는 사실은 중국 경제 정책 자체가 아직은 저희가 우리 어떻게 보면 시장 경제 시각으로 봤을 때 그런 부분이 있지만, 사실은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그 중국 경제 정책만의 특징적인 걸 이해를 해야 됩니다. 쉽게 말해서 중국은 아직도 자기들은 사회주의 시장 경제라고 말을 하거든요. 그리고 그 말은 정부나 아니면은 국유기업이나 이런 부분의 그런 어떤 영향력이 여전히 큰 나라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기존의 어떤 가지고 있는, 저희가 보통 시장 경제를 보는 시각으로 보면은 이렇게 이렇게 좀 오해를 할 수 있는 부분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좀 잘 중국 경제 정책을 좀 더 이해할 수 있는 그런 어떤 기회로서 지금 이 내용을 제가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거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중국 경제 같은 경우에 지금 1인당 소득이 2016년 기준으로 한 8,700달러 이 정도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정도를 이제 보통 중진국이라고 하잖아요. 저기 지금 써 있지만 한 4,000달러에서 10,000달러 사이를 보통 중진국 수준이라고 하는데, 과거의 경험을 보면은 저 수준에서 이제 저 수준을 넘어서는 게 굉장히 좀 여러 가지 이유로 어려웠었던 것 같아요. 보면은 그 어떤 성장의 그런 어떤 동력을 잃기도 하고 뭐 여러 가지 뒤에서 이제 설명을 하겠지만, 그런 부분 때문에 실제로 이제 뭐 저 브라질, 멕시코 같은 남미 국가들, 그다음에 뭐 말레이시아, 필리핀 이런 나라들이 6, 70년대 이후로는 물론 성장을 계속 하긴 했지만 그 성장률 자체가 그렇게 크질 않았기 때문에 저 그 중진국 수준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보통 이제 중진국 함정이라고 하는데, 저기에 빠져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저 중진국 함정에서 이렇게 벗어난 국가 이렇게 찾아보라고 하면 세계 경제사적으로 보면은 뭐 몇 나라 안 됩니다. 일본, 한국, 뭐 대만, 뭐 이런 몇 나라 빼고는 사실은 그런 나라가 많지 않거든요. 이제 그다음 이제 근데 문제는 한국이나 아니면 뭐 대만 이런 나라하고 다르게 중국은 경제 규모 자체가 굉장히 큰 나라잖아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미국에 육박할 정도로 이제 커진 나라이기 때문에 사실은 이게 또 동일하게 비교하기도 어렵고 해서, 지금 이제 중국이 앞으로 10년 안에 저 10,000달러 수준을 넘어서서 정말 이제 중진국 수준을 벗어나느냐는 이제 중국이 어떤 정부의 경제 정책이 어떻게 잘 효과적으로 되느냐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상당히 과도기적 상황이고 중요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그 중국 경제 정책이 어떤 의미를 갖는지 좀 볼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예, 해서 우선은 미래 대비 주요 정책, 주로 이제 산업 정책과 관련된 것들과, 그러니까 뭐 앞으로 중국이 어떤 산업을 이렇게 육성을 하고 지원을 할지, 그리고 두 번째로는 어떤 사회 안정을 위한 정책들, 예를 들면 뭐 사회 보장 대책 아니면 뭐 환경 대책 이런 걸 어떤 식으로 지금 준비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내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지금 제가 사진 두 개를 띄워놨는데요. 첫 번째 사진은 보면 이제 텐센트라는 중국의 기업입니다. 이렇게 뭐 아시는 분들도 있고 모르시는 분들도 있을 텐데, 현재 그 아시아 지역에서 시가총액 1위인 기업이 저희가 삼성전자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삼성전자 규모를 이 텐센트라는 회사가 넘어섰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뭐 시가총액이라는 게 뭐 날마다 조금씩 다르겠지만 지금 한 300조 원 이 정도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뭐 삼성전자보다 약간 앞서는 정도가 됐는데, 이 회사 같은 경우에 사실 세워진 지
상장하고 나서 지금 한 15년 정도밖에 안 됐거든요. 상장한 지. 근데 주가가 제가 찾아보니까 한 50배가 올랐어요. 그래서 정말 삼성전자도 굉장히 뭐 저희도 알다시피 뭐 예를 들면 IMF 때 뭐 삼성전자가 가격이 뭐 3만 원이었느니 뭐 얼마니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지만 그때만 해도 시간상 차이가 더 크거든요. 이거는 2000년 초반에 상장한 회사인데 지금 2017년 요 한 뭐 10몇 년 사이에 50배가 넘게 성장했으니까 사실 성장폭이 굉장히 큰 회사인데 뭐 하는 회사냐 이렇게 얘기를 해보면 쉽게 생각하면은 한국의 카카오톡 같은 회사입니다. 그래서 한국에 지금 카카오톡 한국 사람 중에서 안 쓰는 사람 거의 없잖아요. 그래서 마찬가지로 이 중국 사람들은 위챗이라는 SNS를 주로 씁니다. 그래서 그 중에 이제 이 텐센트가 개발한 그 위챗이라는 SNS를 가장 많이 쓰는데 가입자를 확인을 해보니까 8억 명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중국 인구가 13억이라고 했을 때, 정말 뭐 인터넷 사용할 수 있는 사람들은 다 사용한다고 보면 되는 것 같아요. 저도 중국 있을 때 실제로 사용을 했었고요. 근데 단순히 그 SNS만으로 사실 저 정도의 규모의 회사가 될 수는 없잖아요. 물론 카카오톡 자체도 굉장히 큰 회사지만 저 회사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이제 가입자를 기반으로 해가지고서는 여러 가지 사업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뭐 게임 부분이라든지 아니면은 결제, 그러니까 저희 지금 카카오페이 같은 결제 서비스. 근데 사실은 그게 이제 한국은 이제 여러 가지 규제 때문에 조금 느린 상황인데 저희 같은 경우에는 위챗이라는 그 SNS에 자기 결제 계좌를 연결해 놓은 사람 수만 6억 명이 넘더라고요. 그래서 뭐 대부분 중국 사람들은 저 위챗 페이라는 걸로 결제를 많이 해요. 정말로 뭐 정말 노점상에서 진짜 1,000원, 2,000원짜리도 저걸로 저도 결제를 해봤었고 할 정도로 뭐라고 하냐 저희 요즘에 많이 유행하는 온라인 투 오프라인, 그러니까 온라인과 오프라인 결합되는 그런 서비스에 가장 중요한 그 기반입니다. 결제라든지 아니면은 뭐 그런 SNS라든지. 그래서 SNS 그 기반으로 해서 뭐 인터넷 쇼핑몰 사업도 하고 있고 뭐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실 게임 좋아하시는 분들은 이 회사 기사에서 보신 적 있는데 요즘에 이제 저는 직접 해본 적이 거의 없는데 크래시 오브 클랜, 뭐 크래시 오브 로얄 이런 거 광고 많이 나오잖아요. 그 게임 회사가 이제 뭐 모바일 게임 중에 전 세계 모바일 게임 중에 1위라고 하던데 그 게임 회사 인수를 얼마 전에 이 텐센트가 했어요. 그리고 실제로 그런 걸 기반으로 해서 중국 내 게임 시장 1위기도 하고요. 그래서 지금 이 회사에 대해서 제가 이렇게 좀 장황하게 설명을 드린 이유는 저희가 최근에 유행하는 말이 저 4차 산업혁명 시대다 이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뭐 이게 정의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다르지만 사실은 이제 그럼 3차 산업혁명은 뭐냐? 보통 이제 3차 산업혁명 저희가 많이 얘기를 뭐 IT 혁명을 많이 얘기하잖아요. 인터넷 아니면 뭐 그런 이런 모바일, 휴대폰 뭐 이런 거에 기반한 이제 3차 혁명이었다고 하면 이제 4차 산업혁명은 기존에 뭐 어떤 저희가 발달해왔던 제조업이라든지 뭐 온라인 상에 이루어지는 거와 오프라인 상으로 이루어지는 것과 그런 지금 3차 산업혁명으로 발생한 그런 모바일이라든지 인터넷이 결합돼서 이제 또 시너지를 내는 그런 시대를 말하는 건데 그런 시대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사실은 보통 이제 플랫폼이라고 하죠. 사람들이 많이 가입해 있고 자주 사용하는 그런 서비스를 갖고 있는 업체들이 사실상 독점할 가능성이 되게 큽니다. 뭐 쉽게 말해서 구글, 뭐 페이스북, 뭐 이런 그런 회사들인데요. 근데 가입자 수만 보면은 사실은 뭐 페이스북 뭐 이런 거보다도 지금 저런 위챗을 만드는 저 텐센트 저런 회사들이 더 많이 갖고 있거든요. 뭐 그게 중국에 좀 한정돼 있긴 하지만 근데 그런 부분이 가능했었던 이유가 보시면은 사실은 한국 같은 경우에는 뭐 한국의 그런 어떤 싸이월드 이런 게 사실은 페이스북과 비슷한 서비스고 먼저 발생을 했지만 글로벌하게 사실 서비스를 못하면서 페이스북에 밀린 측면이 있는데 중국 같은 경우에는 인구 내수 기반이 되게 크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기반으로 해서 기존의 외산 그런 소프트웨어나 이런 것들을 막아냈어요. 그리고 정부에서도 사실은 여러 가지 이유로 구글이나 뭐 페이스북 그다음에 뭐 트위터 이런 부분을 사실상 허용을 안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이 이제 영향을 미쳤는데, 그래서 어떤 4차 산업 시대에 있어서 그런 어떤 독점력을 행사할 수 있는 많은 어떤 가입자와 그런 걸 가진 플랫폼 기업으로서 중국 기업들이 이제 좀 부상을 하고 있는 측면을 말씀을 드렸고요. 두 번째로는 옆에 보이면은 이제 저 DJI라고 써 있는 저 회사에 대해서 얘기를 드릴 건데, 예, 보시다시피 드론 만드는 회사입니다. 예, 뭐 드론 이렇게 사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전 세계 드론 시장에서 점유율이 저 회사가 한 70% 정도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뭐 이제 그 이유가 뭐 기존에 이제 군사용 드론이나 이런 걸 주로 개발하던 이제 드론 회사들이 이제 저 회사가 민간용 드론을 굉장히 싼 가격에 내놓으면서 이제 시장 점유율을 높였고, 그 다음에 그런 걸 바탕으로 해서 되게 뭐 가성비도 좋으면서 어떤 기술적으로도 혁신적인 부분을 많이 넣으면서 이제 그 선두 회사로 떠올랐는데요. 저 회사를 제가 굳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기존에 이제 중국 기업들, 유명한 기업들 뭐 샤오미라든지 뭐 아니면은 저희가 뭐 화웨이 뭐 이런 기업들 많이 들어봤지만, 이런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기존에 어떤 있던 산업이나 다른 업종 이런 거를 굉장히 빠르게 따라잡아서 만든 그런 개념들입니다. 뭐 기존에 있던 휴대폰 더 싸게 만들고, 뭐 기존에 있던 서비스 더 저렴하게 제공하고, 이런 식으로 해서 사실 성공한 기업들인데, 저 기업 같은 경우에는 사실상 이제 드론이라는 시장 자체를 만들어낸 회사나 다름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기존에 저희가 알고 있던 중국 그런 어떤 벤처 기업하고는 좀 성격이 다른 거죠. 예,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새로운 신산업을 선도하는 그런 성격 면에서 기존 중국 기업하고 다른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 회사가 이제 저 회사가 나온 그 지역이 중국의 심천입니다. 심천, 그 홍콩하고 이제 가까운 곳에 있는 중국 도시인데, 사실은 최근에 이제 그런 벤처 기업 하면은 전 세계적으로 가장 주목받는 곳이 저 심천이라는 도시인데요. 보통 저희 벤처 기업 하면 미국의 실리콘밸리를 가장 먼저 떠오르는데, 최근에는 사실 실리콘밸리만큼이나 투자 자금이 많이 몰리고 있는 곳이 저 심천이고, 그 이유가 중국의 예전 그런 어떤 제조업 인프라, 정말 뭐 전 세계 제조업 물건의 뭐 30-40% 이상을 중국에서 다 만들어내고 있고, 그 다음에 어떤 투자 자금이 몰리고, 그 다음에 내수 시장이 있고, 이런 세 가지가 결합을 하면서 이제 그 어떤 새로운 기업들이 많이 탄생을 하고 있거든요. 지금 옆에 봤던 텐센트라는 회사도 사실은 심천에서 출발하는 회사고요.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을 제가 말씀을 드린 게, 사실상 이제 중국의 산업 정책이라는 것이 어떤 식으로 가고 있느냐라는 부분을 말씀드리면서 대표적인 두 기업을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이제 기존 산업뿐만 아니라 이제 새로운 신산업 쪽에서, 왜냐면 기존 산업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뭐 독일이나 일본 이런 회사들 따라잡는 게 쉽지 않거든요. 그래서 신산업 쪽에서 굉장히 중국이 이제 많은 투자를 하고 있고, 실제로 성과가 어느 정도 나타나고 있다는 부분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제가 신산업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했지만, 사실 이제 중국 경제가 이렇게 밝은 부분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좀 이제 해결해야 될 과제가 많이 있는데, 산업 부분에서도 예, 간단하게 설명드리면은, 기존에 이제 어떤 고성장을 할 수 있는 그런 동력이 많이 사라진 상태고, 그다음에 인구 고령화. 예, 중국 같은 경우에는 예전 80년, 79년이군요. 79년부터 아마 일가구 일자녀 정책을 한 걸로 다 이게 유명하잖아요. 그거를 거의 30년 가까이 하다가 작년에 2015년에 이제 그거를 폐지를 했어요. 더 이상 이렇게 해가지고서는 인구라는 건 사실 되게 정확하잖아요. 몇 년 후가 지나면은 이렇게 고령화, 그러니까 65세 이상 고령화 인구가 얼마가 되고, 생산 가능한 인구, 그러니까 뭐 20세에서 60세 인구가 얼마가 되고 딱딱 나오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딱 보니까 이게 더 이상 그 정책이 지금 종료를 하더라도 20-30년 후까지 영향을 미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이제 문제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소득 격차 심화, 그 다음에 이제 환경과 에너지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간단하게 내용을 살펴보면은요. 지금 그래프가 두 개가 있는데요. 보시면은 이제 잠재 성장률이라고 표시되어 있는 그래프를 보시면은 이 잠재 성장률이라는 건 사실은 이제 그렇습니다. 뭐 노동, 자본, 기술, 뭐 어떤 그 한 경제가 갖고 있는 여러 가지 생산 요소를 가지고
이렇게 정상적으로, 그러니까 너무 물가를 자극하지 않으면서 정상적으로 생산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성장률을 가리키는데, 보시면은 아시겠지만 이 잠재 성장률이라는 거는 이제 실제 성장률이 뭐 어떤 장기 평균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중국이 과거 2000년대 초반까지만 해도 10%씩 성장을 하던 나라였는데, 최근에 중국 경제 성장률 보시면 알겠지만 지금 6%대로 내려왔거든요. 그리고 그게 뭐 2060년, 아주 먼 얘기긴 하지만 이렇게 전망을 해보면은 정말 뭐 2, 3%까지 내려갈 수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저게 뭐 어떤 중국 경제에 어떤 위기가 있어서 그런 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사실은 그 성장 동력이라는 게, 그 어떤 기존의 성장 방식이라는 게 중국 같은 경우에 이제 저임금에 의존한 경제, 그 다음에 이제 투자를 많이 해서 그 투자를 가지고 생산을 많이 하고 그 생산을 수출로서 이렇게 밀어내는 방식으로 이렇게 성장을 해왔었는데, 그런 성장 방식 자체가 이제 계속 지속할 수 없는 부분인 거죠. 그래서 그거는 사실은 저희도 다 경제 발전 단계를 보면 한국이나 일본이나 다 마찬가지였습니다. 그 한국 같은 경우에 사실상 이제 97년 IMF 이전까지가 어떻게 보면은 그런 어떤 투자를 많이 하고 그런 양적인 생산 방식이었는데, 그게 이제 한계에 부딪히면서 이제 IMF 위기를 겪었듯이 그런 부분이 계속 지속될 수 있는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대표적으로 이제 임금 부분 보시면 아시겠지만 중국 임금이 2005년하고 16년 한 11년 만에 3배 넘게 올랐거든요. 제조업 쪽에서. 그러니까 저 정도로 오르면 사실은 더 이상 이제 중국 제품을 싸게 만든다는 게 어려운 일이죠. 예. 보시면은 그 오히려 반면에 서구 포르투갈 이런 저희가 생각하기에는 이제 서구에 그래도 서유럽에 있는 나라인데, 그런 나라하고 임금 차이가 사실 이제 많이 안 나는 상황까지 이제 온 겁니다. 보시면 이제 브라질, 뭐 멕시코, 아르헨티나보다는 당연히 올라가 있고, 예, 뭐 베트남, 뭐 말레이시아 이런 나라하고는 비교해도 당연히 이제 상당히 높은 수준이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이 이제 경제 성장을 과거의 방식으로 해서는 높은 성장률을 유지하기가 어려운 상황이 됐고요. 예, 그다음에 두 번째 이제 문제 관련해서는 예, 고령화 문제입니다. 지금 제가 한자로 써놓은 부분이 있는데, 저 뜻이 뭐 보시면 내용 아실 거예요. 부유해지기 전에 먼저 늙는다, 이런 뜻이거든요. 이 의미는 지금 그 고령화 사회를 정의하는 말이 보통 65세 이상 인구 비율이 7%인가를 넘으면 이제 고령화 사회라고 하는데, 중국도 이미 그 수준에 들어왔습니다. 2012년인가 그렇다는데, 한국은 그게 2010년에 그렇게 됐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한국하고 중국하고 1인당 소득 비교하면은 뭐 아시겠지만 한국은 뭐 거의 이제 3만 달러 가까이 되잖아요. 그리고 중국은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뭐 8천 달러 그 정도 된다고 했는데, 물론 뭐 아까 그 구매력 기준으로 보면은 이제 차이가 좀 줄어들겠지만, 그런 거 감안해도 중국 1인당 기준으로 보면은 이미 너무 개인 소득이 올라가기 전에 이미 너무 그 고령화, 그러니까 노인 인구가 너무 빨리 늘어나고 있는 거예요. 이 이유는 사실은 너무 명백합니다. 바로 아까 말씀드렸던 79년부터 한 1가구 1자녀 정책의 결과가 그냥 나타나는 거예요, 바로. 예. 그래서 보시면은 첫 번째 그래프 보시면은 생산 가능 인구, 그러니까 뭐 20세부터 65세, 18세부터 65세인가요? 예, 그 인구 비중이 지금 15년도부터 해서 꾸준히 줄고 있어서, 지금 보시면은 이제 2020년 이 정도만 돼도 비중으로 치면 한 60% 조금 넘는 수준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나중에 이제 2050년까지 가면은 인구의 절반만이 그런 생산할 수 있는 인구고, 나머지는 유아나 아니면 노년층이 되는 그런 상황인 거예요. 근데 사실은 저 인구라는 거는 정말 그 다른 경제 전망은 굉장히 잘 틀리잖아요. 성장률 맞추고 이런 거 잘 틀리고 맞추기 어렵고 하지만, 인구는 그 20년, 30년 후에 나타나는 효과가 명확합니다. 지금 바꾸지 않으면은. 그래서 저런 부분은 사실 뭐 현재 정책이 바뀌면은 조금 바뀔 수는 있겠지만, 과거에 이미 이렇게 진행되고 있는 상황이 있기 때문에 이게 좀 명백한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저런 미래에 이제 노동 수급 문제, 이런 부분이 굉장히 큰 문제고요.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 그래프는 이제 다 이렇게 그 어떤
중국의 소득 격차 문제입니다. 그래서 중국 같은 경우에 지금 보면은 그 지역 간, 그러니까 도시하고 농촌, 그 다음에 뭐 동부 쪽에 이제 상해라든지 북경이라든지 이렇게 발달된 도시와 중서부에 좀 이제 아직 발달이 덜 된 도시 간의 임금 차이가 사실 굉장히 크게 납니다. 지금 보시면 도시 농촌 한 3배 차이 나죠. 그리고 마찬가지로 아까 말씀드렸던 동부 도시, 동부 쪽 연안 도시와 중서부 도시도 보통 3, 4배 이상 차이가 많이 납니다. 그리고 뭐 직종 간에도 중국 같은 경우에 최근에 이제 금융 쪽 은행이나 이런 쪽 직종하고 그다음에 일반 뭐 농업이나 뭐 이런 쪽 종사하는 그런 거하고 차이가 굉장히 많이 나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이 뭐 한국도 당연히 지역별로 소득 격차가 있고 뭐 직종별로 소득 격차가 있지만 사실 같은 지역 안에서 뭐 예를 들면은 뭐 서울하고 지방하고 같은 직종인데 임금이 3배씩 나고 차이가 나고 그러진 않잖아요. 그러니까 사실 그런 거 감안하면은 굉장히 큰 차이거든요. 제가 이제 좀 중국에 3년 있으면서 좀 저런 소득 격차, 소비 수준 차이를 느꼈던 게 북경에서의 그 택시 기본 요금이 중국 돈으로 13위안인가 그래요. 근데 저쪽 중서부 쪽에 어떤 좀 크지 않은 도시를 갔더니 기본 요금이 3위안이더라고요. 그러니까 택시 기본 요금만 한 4배 차이가 나는데 사실 저희가 뭐 서울하고 지방하고 택시 요금 차이가 난다고 해서 진짜 몇백 원 차이지 저렇게 크게 차이 나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격차가 굉장히 큰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근데 이런 게 결국은 뭐 아시다시피 당연히 사회 불안의 그런 문제이기도 하고 이게 과연 그런 사회 불만이 많은 상황에서 지속 가능한 발전이 가능하겠느냐 생각하면 그렇지 않은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환경오염 문제는 뭐 굳이 제가 말씀드리지 않아도 잘 아실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중국 같은 경우에 이제 석탄 중심으로 아직도 그런 발전을 많이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전체 발전의 에너지원으로서 석탄이 한 60% 이상을 석탄을 쓰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사실은 지금 저희가 이렇게 보고 있는 중국 스모그의 많은 원인 중에 하나거든요. 그래서 이제 석탄 비중을 줄이려고는 하고 있지만 여전히 높은 상황이고 반면에 이제 석탄 비중을 줄이면서 한국처럼 원유 수입을 많이 하고 있어요. 근데 원유 자급률이 뭐 중국 같은 경우에 땅이 넓으니까 원유가 나긴 나지만 원유 자급률 같은 경우도 한 40% 수준 이 정도밖에 안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도 문제가 있고요. 네, 마지막으로 이제 최근에 이제 많이 얘기 나오는 뭐 기업 부채, 중국의 기업 부채가 많이 늘었다, 뭐 과잉 설비가 문제가 있다, 뭐 이런 부분들인데 이런 것들이 결과적으로는 이제 동전의 양면입니다. 뭐 기업들이 은행에서 돈을 많이 빌려서 그걸로 이제 투자를 많이 하고 그렇게 해서 잘 되면은 성장이 될 수가 있지만 결국은 이제 적절하게 투자가 안 되고 그게 투자가 안 되고 물건이 안 팔리고 수익성이 안 좋고 그러면은 결국은 그 부채 은행에서 빌린 부채를 못 갚겠죠. 그래서 그런 부분이 악순환이 되면은 결과적으로 이제 어느 순간 금융위기라든지 이런 부분으로 번질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옆에 표 보시면은 뭐 지금 일본이라든지 아니면은 태국 그다음에 스페인 뭐 이런 나라들 보면은 저 GDP 대비 민간 신용,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제 기업이나 가게한테 빌려준 그 대출이 GDP 대비 얼마나 많이 늘었느냐, 그게 어느 수준을 넘어서면은 급격하게 조정을 하면서 위기를 겪습니다. 스페인도 그랬고 태국도 그랬고, 그다음에 일본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저게 장기에 걸쳐서 이제 이루어진 건데 일본이 이제 잃어버린 20년 해가지고서는 굉장히 경제 성장이 안 좋았었잖아요. 저런 부분들이 이제 다 나타나는데 과연 중국이라고 다를 수 있을 것이냐 이런 부분에 대한 이제 위기 의식도 있고요. 그래서 보시면은 이제 거의 비슷한 200%가 넘어가면 다들 그 이상 못 올라가는 부분이 있었죠. 예, 그래서 중국 쪽에서 이제 내세우고 있는 대책들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새로운 성장 동력을 찾는 일입니다. 성장 기반을 확충하는 일. 그래서 이제 세 가지로 나타나 있는데요. 첫 번째가 이제 공급 측개혁. 예, 요 내용은 결국은 기존 산업은 저희가 보통 말하는 전통 산업, 이거는 이제 좀 더 경쟁력을 강화하는 것이고,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신산업들 육성을 하겠다라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저 중국 제조 2025라는 거는 2025년까지 중국의 제조업 수준을 세계 독일이나 일본 같은
일단 한국 같은 경우에는 이제 뭐 많은 부분 몇 년 안에 따라잡는다고 아마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목표는 독일이나 일본 수준까지 올리겠다라는 그 기존의 그런 전통 제조업들 그런 얘기고요. 그다음에 인터넷 플러스 저거는 기존의 제조업과 그 IT 산업을 결합을 해서 어떤 산업의 그런 효율성을 향상시키겠다. 그러니까 일종의 아까 말씀드렸던 그 4차 산업혁명의 대표적인 예죠. 그 다음에 이제 국가전략 신흥산업은 뭐 가장 각광받는 산업들, 뭐 AI라든지 아니면은 바이오, 그 다음에 뭐 첨단 제조업, 그 다음에 뭐 친환경, 그 신재생 에너지, 뭐 이런 부분에 대해서 투자를 하겠다라는 부분이거든요. 그리고 이거 이외에 이제 민간 기업들에 대해서도 어떤 민간 기업들이 4차 산업혁명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부분에서 선두적인 기업이 나올 수 있도록 도와주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부분으로 이렇게 그 얘기를 그렇게 하고 있느냐 보면은 아까 제가 이제 공급측 구조 개혁하면서 이제 방금 말씀을 드렸는데 그 부분을 조금 더 자세하게 얘기 드리면은 사실은 지금 저 그 그림을 보시면은 저게 일종의 어떤 생산부터 판매까지의 그 단계를 나타낸 그림입니다. 보통 이제 저거를 가치 사슬이라고 하는데요. 밸류 체인, 가치 사슬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보면은 로 머티리얼, 그러니까 저 원자재가 이제 공급이 되고 생산을 한 다음에 유통을 시켜서 소비자한테 가는 그런 단계가 이제 보통 제품이 이렇게 어떤 생산의 단계를 나타내는 것인데 중국 같은 경우에는 다 아시다시피 세계의 공장이라고 표현하면서 저 생산 부분만을 담당을 했었어요. 그리고 한국이나 일본, 대만 선진국들이 저 생산에 필요한 부품이나 뭐 부분품 이런 거를 공급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중국이 더 이상 그렇게 하는 방식의 생산 방식으로는 중국이 아까 보시다시피 임금도 많이 올랐고 그 다음에 수출도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런 해외 시장으로 수출하는 게 예전보다 쉽지 않기 때문에 이제 그 방향을 바꾸기 시작했어요. 저 앞에 이제 한국, 일본, 대만 선진국이 공급하던 부품도 자기네들도 만들겠다. 굳이 수입할 필요 없다라는 식으로 이제 그 영역을 확장을 하는 거고요. 마찬가지로 그 판매도 예전에는 수출 위주로 그 어떤 판매를 해왔다고 하면은 중국 내수 시장을 개척을 많이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수 시장을 개척한다기보다는 내수 그 소비자들의 구매력을 높임으로써 내수 시장에서도 이제 그 본인들이 생산한 것들을 파는 이런 식으로 이제 같이 그 어떤 생산의 전 단계에 있어서 기존의 그런 어떤 부품과 그 다음에 어떤 판매 쪽까지 영역을 확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거를 뭐 어려운 말로는 저 글로벌 가치 사슬에서 중국이 이제 영역을 확장한다고 말을 하기도 하고 중국 쪽에서는 저거를 홍색 공급망 확충이라고 해요. 중국을 상징하는 말이 홍색, 빨간색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자기네들이 전 그런 어떤 공급망을 확충을 하겠다 해서 홍색 공급망을 확충했다. 이게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처음에 제조업 2025, 그러니까 핵심 부품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독일이나 일본 수준까지 올림으로써 이제 경쟁력을 확보하겠다는 그런 부분을 나타내는 얘기고요. 그다음에 미래 신산업 부분 지원하는 것은 보시면은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IT 서비스나 이런 것들은 사실은 초반에 시장을 어떻게 잡느냐가 되게 중요하거든요. 초반에 시장 선점하는 효과가 네트워크 효과 같은 것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해외로부터 국내 시장을 보호하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뭐 트위터, 구글, 그다음에 페이스북, 그다음에 인스타그램 보통 이 네 가지 이렇게 해서 TGIF라고 하더라고요. 트위터, 구글, 인스타그램, 페이스북 이 네 가지가 중국에서는 아직까지 허용이 안 돼요. 여러 가지 이유로 뭐 중국 정부의 검열 정책에 반대를 했다든지 뭐 여러 가지 이유로 들어오질 못하게 해놨어요. 그리고 그 안에서 그와 유사한 서비스들이 발전을 했고 초기에는 좀 미흡했을지 모르지만 그 내수 기반 인구를 바탕으로 해서 오히려 그 구글이나 뭐 이런 회사들을 더 이렇게 압도할 정도로 어떤 그러니까 그 매출액이라든지 가입자 규모라든지 이런 부분이 오히려 압도할 정도로 커졌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하나 있고요. 두 번째는 저 신재생 에너지 전기차 그다음에 고속철도 이런 부분인데 이런 부분은 사실 그 기술이 시장을 만든다기보다는 일단 시장이 어느 정도 형성이 돼야 그 기술에 투자할 만한 유인이 많이 생기거든요. 그러니까 뭐 아무리 그 기술이 발전을 해도 시장 자체가 형성이 안 돼 있으면은 그 계속 돈을 쏟아부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초반에는 좀 손실이 나더라도 그 어떤 정부든 아니면 어떤 대표적인 기업이 좀 더 시장을 형성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한데, 중국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저런 부분을 정부가 많이 담당을 하는 것 같아요. 고속철도 같은 경우가 전 세계에서 고속철도 기술이 사실상 가장 앞서 있는 나라가 중국이에요. 왜 그러냐면은 많이 지어봤거든요. 지금 전 세계 지금 그 고속철도 그 연장 길이를 해보면은 뭐 중국이 압도적으로 가장 큽니다. 그래서 최근에 이제 뭐 저쪽 브라질 쪽으로 수출도 하려고 했었던 이유가 많이 지어봤거든요. 그게 이제 결국은 시장이 형성됐다는 의미거든요. 전기차도 마찬가지인 게, 한국은 최근에 테슬라가 이제 한국에 들어왔다고 기사도 많이 나오고 하던데, 중국 가보면 테슬라 사실 되게 많이 볼 수 있어요. 그 이유가 중국 정부가 전기차에 대해서 지원을 하고 있는 부분이 제일 큰 게, 중국 같은 경우에는 북경이나 상해 같이 큰 도시는 자동차를 사더라도, 저희는 자동차 사고 그다음에 자동차 그 등록하면 번호판이 나오잖아요. 근데 중국 같은 경우에 이제 환경오염도 너무 심하고 그다음에 교통체증도 심하고 이런 대도시 같은 경우에 그런 것 때문에 자동차 등록 자체가 추첨을 통해서 그 번호판을 받아야만 가능해요. 근데 그 당첨 확률이 굉장히 적거든요. 뭐 한 달에 그 매달 하는데 그 당첨 확률이 뭐 2, 3%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자동차를 산다고 해서 자기 마음대로 뭐 이렇게 그 등록을 할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대도시 같은 경우에 뭐 상해나 북경. 근데 전기차에 대해서는 그 당첨 확률이 굉장히 높아요. 뭐 정확히 제가 몇 퍼센트인지 모르지만 거의 뭐 절반 이상은, 그러니까 뭐 세네 번 정도 지원하면은 그 등록증이 나온다고 보면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가격이, 테슬라 자체가 원래 가격도 비싸고 중국은 그 수입 관세나 이런 것 때문에 또 더 비싸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런 정책적인 그런 어떤 전기차 지원 대책 때문에 테슬라가 굉장히 많이 보이더라고요, 실제로. 그 다음에 이제 그 산업 생태계, 저건 아까 말씀드렸던 그 선전 같은 도시를 얘기한 건데, 실리콘밸리에서 그런 혁신적인 기업들이 나올 수 있는 이유는 사실은 여러 가지가 갖춰져야 되는 겁니다. 뭐 일단 뭐 학교도 있어야 될 테고, 그 다음에 거기에 이제 투자 자금도 몰려야 될 테고, 그 다음에 그런 어떤 그런 물건들이 실제로 팔릴 수 있는 시장도 있어야 될 테고, 그리고 그 다음에 실제로 창업할 수 있는 그런 환경도 조성이 돼야 되고 여러 가지 있거든요. 근데 그런 부분이 중국 같은 경우에는 아까 말한 심천이라는 도시부터 해서 되게 정부가 그 육성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최근에 중국 정부가 가장 많이 그 어떤 고용을 위해서 내세우는 정책이 창업입니다. 창업. 그래서 창업을 위해서 그런 절차도 되게 간소화하고, 그다음에 어떤 뭐 저런 벤처 기업에 대한 투자 자금 이런 것도 굉장히 용이하게 해주고 해가지고서는 이게 그 얼마 전에 있었던 중국 그 뭐 전인대, 그러니까 우리나라 치면 이제 그 1년에 그런 어떤 그 정부 계획 같은 걸 발표하는 그 대회에서도 마찬가지고, 가장 많이 얘기하는 게 이제 창업에 관한 얘기를 많이 얘기합니다. 그래서 저런 부분을 위해서 이제 그런 어떤 산업 생태계, 저런 벤처 기업들이 나올 수 있는 그런 산업 생태계를 이렇게 만들고 있는 부분이 있고요. 그래서 지금 말씀드렸듯이 연구 개발, 창업, 제조, 시장까지 그런 전체적인 그런 생태계를 조성을 해야 사실은 그런 신산업이라는 게 발전을 할 수 있거든요. 근데 그런 부분이 어느 정도 규모가 갖춰져야 가능해요. 한국 같은 경우에도 만들려면 만들 수 있겠지만, 한국 같은 경우에 예를 들면 시장이 없잖아요. 수출을 해야만 되는 시장이고, 한국 내수만 가지고는 저런 생태계를 만들기가 어렵다고요. 근데 이제 중국 같은 경우에 그런 부분이 가능하기 때문에 사실은 이제 정부가 더 그런 걸 적극적으로 이렇게 지원을 하고 있는 편입니다. 다음으로는 이제 그 내수 기반 확충. 요거는 이제 아까 말했던 그 판매 시장과 관련된 얘기입니다. 결국은 그 그러니까 일반 가게들, 그러니까 개인들이 좀 더 구매력을 높여주는 거죠. 구매력 높인다는 게 결국은 뭐 대표적인 게 뭐가 있겠어요? 그 최저임금 올려주는 거죠. 최저임금 상승률이 거의 매년 10% 이상씩 올라가고 있고, 그 다음에 퇴직 연령, 뭐 중국도 퇴직 연령이 이제 남자는 60세, 여자는 55세인데, 그 퇴직 연령을 이제 좀 더 상향 조정하려고 하는 부분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서비스 산업도 대표적인 내수 산업이잖아요. 그래서 저런 서비스 산업 쪽에
그 육성하기 위해서 뭐 의료라든지 문화, 관광 이런 쪽에서 이제 정부가 정책적으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세한 내용은 아까 말씀드렸던 그 보고서에 보시면은 실제 이제 구체적으로 어떤 사례를 하고 있는지는 나와 있으니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로는 저출산 고령화 문제에 이제 대응하는 그런 부분입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대표적으로 한 가구 한 자녀 정책, 제가 아까 얘기 드렸듯이 저 부분을 2015년에 폐지를 했습니다. 그래서 2016년에 정말 아기 출산이 많이 늘었냐 하니까 사실은 그렇게 많이 늘진 않았어요. 늘긴 늘었는데 평상시에 뭐 한 100만 명 나오던 게 100만 명 정도 출산하던 게 한 30만 명 정도 더 늘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원래 기대는 훨씬 많이 늘 거라고 기대를 했나 봐요. 그래서 왜 생각보다 그렇게 많이 안 늘까 하니까 뭐 중국도 비슷하더라고요. 제가 이제 물어보니까 한국도 출산 안 하는 이유가 사실은 아기 키우기 힘들어서 그렇잖아요. 여러 가지 뭐 저희 뭐 교육비도 많이 들고 그다음에 그 반면에 저희 뭐 그 가장의 소득은 예전만 못하고 등등 여러 가지 이유인데 중국도 마찬가지더라고요. 부동산 가격 오르고 그다음에 소득이 아까 뭐 많이 올려준다고는 하지만 뭐 육아하는데 드는 비용은 또 많이 오르고 있고 해서 그런 이유 때문에 생각보다는 그렇게 효과가 급속하게 나타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저런 부분으로 이제 그 어떤 성장의 동력을 다시 찾으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데 사실은 저런 게 한계가 다 있죠. 뭐 어떻게 저게 다 효과적으로 발휘된다고 보기 어려운 부분이 있죠. 그래서 그 한계점 보면은 뭐 저 공급 측 개혁이라는 거 사실은 이제 정부가 주도로 하고 있는 건데 사실은 아까 그 어떤 신산업이라는 거는 민간의 그런 어떤 창의력, 민간인에서 실제로 창업을 하려는 그런 것들이 이루어져야 가능한 부분이거든요. 그다음에 저 내수 기반 확충, 제가 가계 구매력을 올리고 중산층을 확대하고 그거 되게 좋은 말인데 구체적인 사실 말이 없잖아요. 그 이유가 저거 실질적으로 저게 어떻게 하느냐에 관한 거는 되게 좀 어려운 부분이에요. 실제로는 저게 결국은 경제가 성장을 하면은 자연스럽게 가계 구매력이나 중산층이 확장되고 그다음에 또 어떤 세금 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좀 조세 부분을 좀 어떤 그 고소득자의 세금을 올리고 뭐 저소득자의 세금은 줄여주고 보조금은 더 준다든지 이런 식의 정책들이 필요한 건데 그런 부분이 이제 아직까지는 세부 산업이 좀 미흡한 부분이 있죠. 그래서 그 자세한 거는 이따가 그 1시간 저희 10분 쉬고 할 때 재정 정책에서 좀 더 설명을 드릴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저출산 고령화 저런 부분은 결국은 고령화 된다는 거는 그만큼 이제 그 고령화 인구에 대한 의료비라든지 여러 가지 이제 사회보장 지출 비용이 많이 들잖아요. 그러니까 저것도 결국은 재정하고 연결이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은 뭐 저희 대선 때도 마찬가지지만 대선 때 이제 대선 후보들이 여러 가지 정부 정책들 막 내놓잖아요. 그렇지만 거기서 어떻게 해서 그 예산을 확충화할 거냐 물어보면은 사실은 그런 부분까지 감안해서 정책을 얘기를 하질 않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을 생각을 하면은 이게 아주 쉬운 문제만은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저런 자세한 부분은 이따가 재정 정책 부분에서 제가 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 두 번째로는 아까 제가 이제 중국 경제가 직면한 문제에서 이렇게 네 가지 보여드린 것 중에 이제 뭐 그런 환경오염이라든지 아니면 소득 격차 확대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한 얘기입니다. 그래서 소득 불평등 완화 이 부분을 위해서는 이제 결국은 기존에 그 동부 위주로 발달돼 있던 그런 어떤 경제를 중서부 쪽 개발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게 저 서부 대개발이라는 말이 2000년부터 나왔어요. 근데 계획 자체는 2050년까지 하는 되게 장기 계획이더라고요. 그래서 여전히 진행 중이고 실제로 중서부 지역에 뭐 중서부 지역 대표하는 도시 중에 이제 예를 들면 중경이라든지 저희 뭐 충칭이라고 하는데 충칭, 뭐 청두, 뭐 시안 이런 도시들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빠르게 발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동서 지역 간 빈부격차 축소하기 위한 정책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농민공 뭐 들어보신 분도 있고 안 들어보신 분도 있을 텐데 중국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이제 거주 이전에 자유가 없는 국가예요. 그 이유가 뭐 북경이나 상해 같이 그 경제가 좋은 도시로 사람들이 일하러 너무 많이 몰리면은 그 어떤 그 인구 통제가 안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사실상 이제 본인이 그 어떤
도시면 도시, 농촌이면 농촌, 본인이 그 속해 있는 그 호적, 예, 거기서 이렇게 다른 데 가서 일을 하면은 그 사회보장제도라든지 학교라든지 뭐 이런 부분 혜택을 못 받게 돼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치만 농촌에 일자리가 없으니까 도시로 가죠. 이 사람들이 농민인 사람들이. 그치만 도시 사람들이 누리는 그런 여러 가지 의료, 교육, 주택 이런 그런 어떤 복지는 못 누리거든요. 근데 그러다 보니까 이런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또 그리고 이제 그 그 임금 부분에서도 그 도시 쪽 사람들보다는 당연히 이제 적게 받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실제 이제 그 농민공이란 그 저 사람들이 사실상 이제 중국의 그런 어떤 저렴한 인건비의 대표적인 상징이었는데 저런 부분에 대해서도 이제 처우를 개선하겠다 해가지고서는 정책을 피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농민공 임금도 많이 올라왔고요. 그다음에 이제 환경오염 부분은 뭐 사실 많은 노력을 하고 있는 걸로 보이는데 그 가시적인 성과가 그렇게 보이지는 않는 것 같아요. 스모그만 봐도. 근데 실제 이제 그 중국 정부가 여러 가지 뭐 예를 들면 환경보호세법이라든지 아니면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자동차 신에너지 자동차 그다음에 대체 에너지 개발 이런 부분에 그 투입하는 비용을 보면은 대표적으로 청정 에너지 개발 관련된 비용만 보면은 미국을 2015년 비용이 미국보다도 더 많이 투자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당장 가시적인 효과가 안 나오고 있는 부분이 있지만 뭐 10년, 20년 지나면은 분명히 어느 정도 효과가 나타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다음에 나머지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기업 부채 문제라든지 부동산 가격 급등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정부가 여러 가지 이제 대책을 내놓으면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런 자세한 내용은 뭐 이제 그 조금 이렇게 좀 깊이 들어가는 부분이 있어서 그 내용 자체는 이렇게 그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보고서 내용을 좀 더 참조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저런 부분도 사실은 뭐 한계점이 마찬가지로 있습니다. 뭐 실제로 체감하는 게 부진할 수도 있고, 그다음에 환경오염에 대해서 이제 그런 방지 장치 아니면 보호법 이런 거 하다 보면 결국은 성장 부분에서 좀 둔화가 되겠죠. 비용이 올라가는 거니까. 그다음에 이제 그 리스크 관리 이런 것들도 사실은 이제 국유기업 개혁이 돼야 가능한 것들인데 과연 그게 얼마나 될 수 있겠느냐. 국유기업을 개혁하면 결국은 이제 공산당이 그 영향을 미치는 경제에 미치는 그 수단 하나가 약해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 그래서 이제 한계점이 있는 부분도 분명히 있습니다. 지금 중국의 재정정책, 통화정책 부분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이제 재정정책, 통화정책 이 부분은 좀 전문적인 부분도 있고 해서 내용이 좀 어려우실 수도 있는데 이렇게 전반적인 맥락 정도만 이해를 하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예, 그럼 설명드리겠습니다. 아까 제가 그 중국의 뭐 여러 가지 산업 정책, 그다음에 사회보장 뭐 확충하고 뭐 이런 것들 다 얘기를 드렸는데 결국 이런 게 자금이 있어야 가능한 거잖아요. 예산을 어디서 가져오느냐의 문제가 제일 큽니다. 그 단순히 그냥 정말로 실효성이 있으려면은. 그래서 그 예산이란 거 결국은 이제 정부의 세입 세출 재정 정책에서 나오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중국 같은 경우에는 그 정부가 쓸 수 있는 정부가 이제 정부의 부채죠. 그러니까 그런 어떤 재정 활동을 하다 보니까 생기는 부채라는 걸 보면은 다른 선진국들 뭐 일본, 영국, 미국, 일본이 대표적으로 그 정부 부채가 아주 높은 나라잖아요. 일본 같은 경우에 자기 GDP의 거의 250% 이렇게 육박하는 나라고 중국은 보면 굉장히 낮아요. 40 몇 퍼센트, 40 몇 퍼센트 이 정도밖에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딱 보면은 아직 충분히 그런 정부 정책에 쏟아부을 수 있는 어떤 재정 여력이 있는 상황입니다. 공식적으로 보면은. 그리고 실제로 중국 경제가 뭐 어떤 위기 상황이었을 때, 예를 들면 IMF 때, 그러니까 저 아시아 금융위기 97년도, 그다음에 2007년도, 8년도 그 글로벌 금융위기 때 정부가 그 재정 투입을 많이 해서 결국은 그 어떤 충격을 최소화했었습니다. 뭐 기억하시는 분들 있겠지만 그 글로벌 금융위기 2007년 그때 중국이 이제 뭐 4조 위안 규모의 재정 뭐 지출을 해서 이렇게 살리겠다 하면서 기사에 굉장히 많이 나왔었죠. 그래서 그런 역할을 했는데 보면은 저 오른쪽에 표를 보시면은 그 결국은 재정이라는 게 뭐 그런 부분이 있잖아요. 그 어떤 소득
불균형을 완화시켜주는 역할을 하거든요. 뭐 예를 들면은 고소득자한테는 세금을 많이 걷고 저소득자한테는 뭐 그런 어떤 보조금 같은 거를 지급을 해가지고서는 결국은 그 어떤 소득 불균형을 좀 완화시켜주는 역할을 원래 하는 건데, 중국 같은 경우에는 그 저 불평등을 나타내는 지니계수라는 저 아까 제가 설명을 안 드렸는데, 저게 이제 소득 가장 낮은 사람부터 높은 사람까지 쭉 이렇게 줄을 세워가지고서는 봤을 때 어떤 나오는 수치인데, 뭐 쉽게 말해서 저게 높으면 높을수록 불평등한 그 경제이거든요. 근데 보통 0.4 정도가 넘으면은 정말 사회 불만이 이렇게 문제가 될 수 있다고 이제 보통 경고를 해요. 근데 중국 같은 경우에는 그 시장 소득과, 그러니까 자기가 보통 받는 소득과 그 다음에 정부의 세금, 보조금 뭐 이런 거, 그러니까 세금은 빼고 보조금 받고 뭐 이런 부분 감안해서 정부의 활동이 하고 나서의 효과하고 비교해 보면은 뭐 별로 차이가 없어요. 한마디로 이제 뭐 어떤 보조금 받는 것도 별로 없는 거고, 세금으로 고소득자한테 받아가는 것도 별로 없고 이런 거죠. 근데 반면에 이제 복지가 좋다고 하는 나라들일수록, 뭐 영국이라든지 이런 나라들일수록, 그리고 OECD 평균만 봐도 그 차이가 꽤 많이 납니다. 그래서 뭐 중국은 뭐 한국보다도 당연히 차이가 많이 나는 상황이고요. 그러니까 저게 말하는 거는 결국은 이제 재정이 어떤 분배 기능이 굉장히 약하다라는 얘기거든요. 사회보장 분야 지출 같은 게 별로 없기 때문에 주로 재정 가지고 투자하는 게 이제 어떤 인프라 투자, 뭐 도로 닦고 뭐 이런 경제 기본적인 성장에 필요한 부분에만 많이 집중을 했지, 사회보장 쪽은 많이 약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뭐 특징적인 부분을 보면은, 첫 번째 그래프 보시면은 중국 이제 아까 말씀하셨던 GDP 대비 부채 비율이에요. 근데 그거를 중앙정부하고 지방정부하고 나눠서 보면은 지방정부 부채 비율이 굉장히 높아요. 뭐 이렇게 비교해 보면은 한국 같은 경우에 사실은 중앙정부 부채 비율이 훨씬 높을 텐데, 이렇게 보면은 차이가 많이 나거든요. 저 이유는 중국이 이제 그 세법 같은 걸 바뀌면서 세금 걷는 부분은 중앙정부가 많이 걷겠다 하고서는, 반면에 지출하는 뭐 그런 아까 말한 인프라 투자라든지 뭐 여러 가지 뭐 그런 투자, 국방비 빼고 나머지 투자들 같은 경우에는 지방정부한테 많이 맡겼어요. 그러니까 뭐 결국은 중앙정부가 돈은 내가 거둘 테니까 지출하는 거는 니네가 알아서 해라, 이런 식으로 바뀌었거든요. 그러니까 지방정부는 계속 부채가 쌓이는 상황이에요. 그 사업은 계속 해야 되는데, 예.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지방정부가 저 부채가 쌓이는 부분을 결국은 적자가 나는 부분을 어떤 식으로든지 해소해야 되는데, 적자가 난다라는 거는 결국은 이제 뭐 세입보다 세출이 많은 거잖아요. 그러면은 그 돈은 어디서 나느냐? 보통 한국 같은 경우에는 뭐 그 지방 정부가 뭐 채권을 발행할 수도 있고 뭐 이런데, 중국 같은 경우에는 또 그 지방 정부 채권도 발행을 못 하게 했어요. 그래서 하는 방식이 가장 큰 거는 지방 정부의 그 어떤 예산 세입 말고 나머지 이제 그 소득 그 어떤 원천이 토지를 파는 겁니다. 중국 같은 경우에는 토지가 국가 소유거든요. 근데 그 토지 사용권을 판매를 합니다. 그러니까 뭐 결국은 땅을 팔아서 그 소득을 얻는 부분이 있고, 그걸로도 부족한 경우에는 이제 지방 정부가 보증하거나 아니면은 이렇게 뭐 암묵적으로 보증하거나 출자한 그 어떤 지방 공사를 하나 만들어서 그 공사가 은행이나 아니면 은행 이외의 그 다른 기관에서 대출을 받는 거예요. 근데 이런 거는 사실은 어떤 부분은 지방정부의 그 부채로 잡히지만 어떤 부분은 사실 안 잡히는 거죠. 그래서 눈속임을 한 거죠. 예. 그러다 보니까 사실 실제로 이 지방정부 부채가 GDP 대비 17.2%라고 했지만 저거보다 더 클 거라고 많이 보는 것 같아요. 그래서 IMF 같은 데서 이제 중국의 적자를 보면은 공식적으로는 그러니까 중앙정부, 지방정부 다 합해서 뭐 매년 한 마이너스 2%, 마이너스 3% 정도 적자를 보인 걸로 나오는데, 한 2007년부터는 실제로는 그거보다 더 적자 비율이 클 거다라고 이제 추정을 하기도 하고요. 그다음에 이렇게 어떤 세입 측면에서 보면은 간접세 비중이 되게 커요. 간접세 비중이라는 게 그런 거잖아요. 저희 뭐 자기 소득하고 상관없이 내가 물건 살 때 부가가치세 낸다든지 뭐 그런 부분이잖아요. 그래서 저런 비중이 크다는 거는 저게 사실 걷기가 되게 쉽잖아요. 그 간접세, 뭐 저희 담배세 같은 거, 담배 붙는 그 세금 같은 것도 마찬가지고, 그냥 물건 사면 자동으로 빠지는 그런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저 간접세가 높으면 높을수록 그 어떤 아까 말했던 그 재정 그 세금을 통해서 그 어떤 분배 기능은 되게 약화되거든요. 그래서 중국 같은 경우에는
그 간접세 비중이 되게 높고 그다음에 법인세 비중이 높고 반면에 그 소득세 특히 이제 개인 그 소득세라는 게 이제 개인이 내는 건데 소득세 비중은 되게 낮아요. 그래서 그 한마디로 이제 세금 걷기 쉬운 쪽한테만 세금을 걷고 있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어떤 조세 형평성 이런 게 굉장히 이제 떨어지는 상황입니다. 사실은 이제 저 얘기는 우리나라에도 많이 해당이 돼요. 우리나라 중국보다는 사정은 좋지만 예,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제 뭐 중국 정부도 이런 부분을 다 인식을 하고 여러 가지 이제 그 개혁을 하려고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용을 보면은 중앙하고 지방 정부 간에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불균형 문제 그런 거를 이제 지방 정부가 채권을 발행하게 어떤 한도 안에서 발행할 수 있게 이제 허용을 한다든지 그 다음에 이제 그 중국의 어떤 지금 재정 상황이 아까 보셨을 때 부채 비율만 보면 괜찮지만 장기적으로 보면은 인구는 계속 고령화되고 있고 성장률은 하락하고 있기 때문에 결국은 세입 예산 그 세금 들어올 때는 점점 줄어들고 있고 지출할 곳은 계속 늘고 있거든요. 결국은 그 말은 앞으로 중국이 지금은 재정 상황이 양호한 편이지만 재정 지표가 좋아지기 어렵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거에 대비해서 뭐 여러 가지 이제 그 여러 가지 이제 대비책을 내놓고 있는데요. 결국은 뭐 세입 기반을 확충을 해서 뭐 기존의 법인세 위주에서 고소득자 개인한테도 세금을 부과를 한다든지 자영업자한테도 부과를 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이제 세입 기반 자체를 확대를 하고 그다음에 이제 지출 측면에서도 그런 사회복지 비용에 관한 지출 같은 거를 늘리긴 늘리는데 이제 다른 부분에서 이제 그 지출되는 걸 아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 대표적으로 이제 과잉 중복 투자되는 그런 뭐 인프라 투자라든지 이런 거에 있어서 그냥 효율성을 좀 높이게 한다든지 그다음에 저 3공경비라고 쓴 거는 그 이제 공무원의 공무원 접대비 그다음에 공무원 그 차량 관용 차량비 그다음에 해외 출장비 요 세 가지인데 요거를 이제 엄격하게 관리를 하겠다 해서 시진핑 정부 들어와서 그런 뭐 부정부패 척결 이런 거 하면서 내세웠던 대표적인 그런 정책 중에 하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2013년부터 이제 공개를 하고 뭐 엄격하게 관리를 하겠다. 예, 그런 부분이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지방 정부가 뭐 밑에 지방 공사를 하나 만들어서 뭐 공식적으로 안 보이게 뭐 이렇게 대출을 받아가지고서는 또 뭐 사업을 한다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통계에 잘 안 잡히고 뭐 그런 부분이 있었는데 그런 부분을 좀 더 이제 명확하고 이렇게 투명하게 실제로 대책을 내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기본적으로는 문제점이 있기는 하지만 뭐 정부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인식을 하고 있고 여러 가지 개혁책을 내놓고 있어서 뭐 이렇게 한참 예전 기억나시는지 모르겠지만 지방정부 부채 문제가 굉장히 중국이 심각했었거든요. 근데 그런 부분을 이제 기존의 그런 어떤 고금리로 빌렸던 대출, 아까 지방공사가 고금리로 빌렸던 대출을 그 지방채 저금리의 지방채로 바꿔서 발행할 수 있게 한다든지 뭐 그런 방식들을 통해서 조금씩 이렇게 좀 리스크를 낮추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 그래서 재정 정책은 이 정도로 하고 뭐 자세한 사항은 뭐 이렇게 좀 다른 보고서 내용을 보시면은 좀 더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이제 통화 정책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제 사진 두 개가 나와 있는데요. 이 왼쪽에 있는 사람 뭐 써 있듯이 예, 그 미국 연준 의장을 맡았던 앨런 그린스펀입니다. 이렇게 보시면 재임 기간이 그 유인물에는 제가 이렇게 좀 오타가 나서 2016년이라고 되어 있는데 예, 2006년 1987년부터 2006년 거의 뭐 19년을 했어요. 굉장히 오래 했죠. 그래서 사실 모르시는 분들 거의 없을 거예요. 근데 미국 FRB하고 비슷한 중국의 인민은행, 중국의 중앙은행인 저우샤오찬 총재 같은 경우에도 보면 2002년부터 17년 올해 이제 임기가 끝날 것 같은데 이제 바뀌게 되면은 거의 15년, 16년 막 그렇게 굉장히 길게 했거든요. 근데 사실 그린스펀보다 잘 모르잖아요. 그리고 구체적으로 뭐 하는지도 잘 모르겠고 이름은 들어봤을 테지만 그렇게 잘 모른다고요. 그래서 왜 그렇게 차이가 날까 하면은 사실은 뭐 이제 기본적으로 아까 말씀드렸듯이 미국하고 중국의 그런 경제력은 사실 이제 많이 따라잡았고 뭐 한 10년만 지나면 이제 오히려 역전된다고 말씀을 드렸지만 국제금융시장, 금융이라는 측면에서는 여전히 차이가 많이 납니다. 그리고
선진국 중앙은행들은 통화정책 자체가 정부에서 독립이 돼 있어요. 그 독립돼 있다는 거는 결국은 뭐 저 그 미 연준 의장의 임기도 뭐 그런 뭐 트럼프 정부로 바뀌었다고 해서 바뀌는 것도 아니고, 그다음에 그 정책 자체가 정부가 중앙은행에 이렇게 영향을 끼칠 수 있는 부분이 되게 제한적이거든요. 독립적으로 정책을 할 수 있게. 왜냐면은 뭐 그런 거잖아요. 선거 때마다 뭐 선거 때가 되면 사실 다 뭐 이렇게 어떤 경기 부양하고 싶은 욕구가 있고, 그렇게 되면은 뭐 통화량을 늘린다든지 금리를 낮춘다든지 이런 식으로 어떤 그 정치적인 요인에 의해서 영향을 받을 수 있는데, 그런 부분 차단하기 위해서 이제 사실상 정부하고의 거리를 두게 돼 있는데, 중국 같은 경우에는 중앙은행이 그냥 정부 부처의 일부분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통화정책이라는 방식도 저희가 보통 생각하는 방식하고는 많이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몇 가지 설명을 드리면은, 예, 그렇고, 근데 우리가 그러면은 뭐 중국의 통화정책 왜 그렇게까지 관심을 가져야 되느냐? 아까 말씀드렸듯이 국제금융시장에서 중국의 역할도 작고, 뭐 처음에 초반에 설명드렸듯이 굉장히 뭐 매달 정기적으로 뭐 회의를 해서 금리를 결정하는 것도 아니고 되게 불투명한데, 뭐 보시면은 저 2015년 그 중국 주식시장 폭락했을 때 이제 그 뉴스 나온 건데, 중국 증시가 폭락을 하니까 세계 증시가 그때 또 미국부터 해가서 폭락을 하고, 다음 날 아침에 일어나면 또 한국 증시도 폭락을 하고 막 그런 상황이 반복이 됐어요. 그리고 작년에는 또 뭐 중국이 환율 결정 방식을 좀 바꾸면서 또 환율 때문에 한번 굉장히 국제금융시장에 또 요동을 쳤었고, 이런 부분이 결국은 금융이라는 게 이렇게 그 전 세계적으로 돈이 돌고 돈다고 하잖아요. 이렇게 하다 보니까 영향력이 없을 수가 없습니다. 거기다가 한국 같은 경우에는 또 중국이 이제 해외에 금융 투자를 많이 하면서 대표적으로 우리나라에도 굉장히 투자를 많이 했어요. 그래서 지금 중국 채권 시장, 한국에서 채권 시장 외국인 중에서 가장 큰 손이 중국이에요. 그래서 뭐 보유하고 있는 규모도 저 정도고, 물론 뭐 저 채권이라는 게 뭐 주식하고 다르게 하루 이틀 사이에 뭐 이렇게 갑자기 다 매각을 하고 나가버리고 이런 성격은 아니지만, 분명히 이제 영향이 있을 수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중국 경제에 어떤 부분이 문제가 생기면은. 그래서 중국이 통화 정책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사실은 우리 기업들 수출, 그다음에 우리 경제에도 지금보다 앞으로 점점 더 영향력이 커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중국은 도대체 통화 정책을 어떻게 하는 건지라는 거에 대해서 조금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예, 중국 통화 정책 특징인데 뭐 좀 전문적인 부분이 있지만 뭐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은, 한국, 미국은 다 뭐 기본적으로 통화 정책의 목표는 조금씩 다르지만 그 수단은 대부분 금리를 가지고 이제 조정을 많이 해요. 예, 그래서 기준금리가 조정되는. 그래서 이제 그 여기 지금 예, 여기 지금 금리 경로라고 나와 있는 이 부분에 많이 의존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가장 그 만기가 짧은 뭐 7일짜리 금리든 뭐 하루짜리 금리든 그런 부분에 중앙은행이 영향을 주고, 그게 뭐 더 단기 금리, 그 다음에 장기 금리, 국채 금리에 영향을 주고, 그렇게 해서 예금 대출 금리까지 쭉 영향을 주는 그런 금리 경로에 사실은 이제 많이 저기 하는데, 중국 같은 경우에 기본적으로 통화량의 중간 목표로 정하고 있는 게 통화량입니다. 통화량. 그래서 이제 돈을 얼마나 풀 거냐 마냐 이걸로 이제 기준을 정해요. 한국도 예전엔 저렇게 했었지만 이제 통화량이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여러 가지로 좀 상관관계가 약해지면서 이제는 금리 위주로 이제 정책을 하고 있는데, 중국 같은 경우에는 아직은 예, 저 통화량이라는 걸 기본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거 같은 경우에는 이 부분 신용 경로에 영향을 미친다고 보시면 됩니다. 결국은 이제 은행들이 대출을 할 수 있는 그 규모, 이런 부분에 영향을 직접적으로 주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렇게 해서 뭐 시중에 그 유통되는 돈의 양에 영향을 주는 방식을 주로 하고 있는데, 과거하고 다르게 요즘에는 이제 중국도 저런 금리를 조정하는 그런 방식도 같이 이제 확대를 해가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사실은 이 통화량이라는 거는 예전보다 막 금융 상품이 되게 다양해지고 금융 그런 어떤 기관들도 다양해지고 이러면서 이렇게
그 통화량과 경제의 상관관계가 점점 약해지거든요. 그 금융시장이 발달하면 발달할수록. 근데 중국도 마찬가지예요. 이게 금융시장이 은행 위주에서 은행 말고 다른 기관들도 많이 생기고, 그 다음에 뭐 어떤 다른 금융 상품들도 생기고 이러면서 과거하고는 그런 양상이 달라졌거든요. 그래서 반면에 이제 금융시장은 점점 좀 더 이제 금리의 그런 어떤 연결 과정 이런 게, 금리의 파급 경로 이런 게 좀 더 정교해지면서 중국도 점점 이제 금리를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는 공식적으로 이제 저 통화량 목표제를 하고 있고 뭐 하고 있지만, 앞으로는 저런 단기 금리를 좀 이렇게 조종하는 방식의 그런 것도 점점 확대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최근에 그런 부분이 보이고 있거든요. 중국이 과거하고 다르게 뭐 그런 설명 나왔던 예대금리나 지준율 이런 걸 조종하는 것보다는 좀 미세하게 단기 금리를 조종하는 방식으로 정책을 피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요 두 번째 거는 뭐 이제 실제로 이제 유동성 조절을 하는 여러 가지 다양한 방식들에 대해서 이제 좀 설명을 드렸는데, 결국은 이제 중국 같은 경우에 한국도 비슷하고 그 국외 부분, 그러니까 경상수지 흑자가 많은 나라이기 때문에 국외 부분을 통해서 들어오는 유동성이 되게 많은 나라예요. 들어오고 나가는 게. 뭐 쉽게 말해서 중국 기업이 뭐 수출을 해서 대금을 받으면은 그거를 은행에 와서 환전을 하잖아요. 그러면 환전을 하는 순간에 그만큼 시중에 유동성이 풀리게 되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통해서 이제 유동성 공급되는 비중이 되게 크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래서 해외 자본이 그게 경상수지가 됐든 아니면은 뭐 그런 금융 투자가 됐든 돈이 들어오고 나가는 거에 따라서 국내에 들어오는 유동성이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거에 따라서 유동성을 흡수하고 뭐 아니면 유동성을 방출하고 이런 식의 정책을 많이 해왔었어요. 그래서 그 대표적인 방식이 은행이 그 고객의 예금에 대해서 이제 나중에 지급하기 위해서 이렇게 대출을 안 하고 남겨놓는 지급준비율이라는 걸 조정을 많이 했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방식의 이제 지급준비율이라는 요걸 조정을 통해서 뭐 외화가 많이 들어올 때는 지급준비율을 올려서 그 유동성을 흡수하고, 외화가 나갈 때는 지급준비율을 낮춰가지고서는 시중의 유동성을 풀고, 이런 식으로 많이 이제 활용을 해왔었습니다. 근데 이게 조금 다른 선진국들하고 비교하면은, 다른 선진국들은 사실 이거 잘 활용을 안 해요, 이런 방식을. 왜냐면 이 지급준비율이라는 게 은행의 그런 대출 여력에 바로 직접적으로 영향을 주는 거기 때문에 너무 시장 친화적인 방식이 아니거든요. 근데 이제 중국 같은 경우에 이 방식을 많이 사용하는 게, 이게 결과적으로 중국 같은 경우에는 이제 금융기관에 대한 영향력이 크기 때문에 이런 방식을 하고 있어요. 한국 같은 경우에 사실은 이런 방식으로 하는 게 아니라, 뭐 해외 부분 경상수지 흑자가 많이 나와서 돈이 들어왔다 그러면은 그 부분을 흡수하기 위해서 이제 한국은행이 통화안정 채권을 발행해서 이제 그만큼을 흡수하는 이런 식으로 하거든요. 근데 채권이라는 건 사실은 그만큼 금리, 나중에 이자를 지급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만큼 이제 비용 부담이 있는 거거든요. 근데 이거는 사실상 시중은행한테 그 부담을 지우는 거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좀 비용은 많이 들이지 않으면서 그런 어떤 해외 부분의 변화에 따른 유동성 흡수에 되게 좋은 방식이죠. 그래서 약간 후진적인 방식임에도 불구하고 중국 쪽에서는 이런 방식으로 사실은 조정을 해왔었어요. 근데 최근 들어서는 저 지준율 조정한 지 굉장히 좀 오래됐습니다. 잘 조정을 안 하고 있고 해서 아까 말한 그런 금리라든지 아니면 저런 다른 유동성 조절하는 다른 방식을 통해서 조금 과거하고는 다른 양식의 그런 변화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중국 통화정책의 과제가 뭐냐 하면은 첫 번째 그래프 보시면은 이제 GDP 1% 성장하기 위해서 대출을 얼마나 많이 해줘야 되느냐라는 내용입니다. 보시다시피 예전보다 훨씬 더 돈을 많이 쏟아 부어야 돼요. 그래야 뭐 기업들이 그 돈 가지고 투자를 해서 성장이 되는 그런 방식이에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과거처럼 어떤 부채에 의존한 어떤 부채에 의존한 어떤 성장, 이게 이제 한계에 부딪히고 그 돈을 집어넣어서 이렇게 어떤 투자에 의해서 성장하는 방식이 한계에 부딪힌 상황이거든요. 그리고 과거하고 다르게 그 아까 말한 통화량을 늘려도 그게 생산 부분으로 가는 게 아니라 뭐 다른
비생산 분야, 부동산이라든지 뭐 이런 쪽으로 가가지고서는 오히려 이제 문제가 생기고 있고, 결국은 이 첫 번째 그래프가 보여주는 거는 그 신용, 그러니까 대출을 해줬는데 그게 투자, 효과적인 투자처로 가지 않는다는 뜻이에요. 그렇죠? 예. 그래가지고서는 뭐 똑같은 돈을 빌려줘도 옛날만큼 성장이 안 되는 거죠. 투자 효율성이 떨어져서. 그래서 결국은 이제 대출을 함에 있어서 좀 더 효과적인 그런 배분 같은 게 필요합니다. 그런 거를 할 수 있도록. 근데 그거는 사실은 과거에는 뭐 정부가 직접 뭐 어느 부분에 돈을 빌려주고 투자해라 막 시키는 식으로 할 수 있었겠지만, 이제 중국 경제가 과거하고 다르게 훨씬 시장화 점점 되고 있고 거대해졌기 때문에 그거를 직접적으로 정해주는 방식이 아니라 결국은 이제 금리로서 조정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뭐 결국은 그 높은 금리여도 적절하게 투자할 수 있는 곳은 대출을 해가겠죠. 뭐 해서 결국은 그 금리의 그런 어떤 가격 기능, 금리로서 금리의 가격 기능을 좀 살려줘야만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제 중국이 예전에는 통화량, 양으로서 이렇게 조절을 했다면은 그거하고 다르게 요즘에는 이제 금리를 조정하는, 그것도 이제 저쪽 금융시장의 단기 금리부터 조정하는 방식으로 조금씩 바뀌어가고 있습니다. 직접 뭐 은행 대출 금리를 조정하는 방식이 아니라, 예. 그래서 그 자세한 얘기는 뭐 이렇게 그 다른 아까 말씀드렸던 보고서 내용을 보시면 조금 더 자세하게 아실 수 있을 것 같고요. 지금 중국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통화 정책이라는 게 사실은 저쪽 오른쪽 표에 나와 있듯이 통화 정책이라는 것이 환율 정책, 그 다음에 그 대외 자본 이동, 그러니까 그 어떤 금융시장 개방이죠. 그거하고 세 개가 맞물려 있어요. 그러니까 저거가 이제 트릴레마라고 표현하는데, 모든 것들은 저 지금 통화 정책의 자율성, 자유로운 자본 이동, 환율 안정, 요 세 가지 중에 두 가지만 선택을 할 수 있지, 저 세 가지를 다 추구를 하려고 하면은 이게 모순이 생깁니다. 그 예를 들면은 이제 미국 같은 경우에는 자유로운 자본 이동과 통화 정책의 자율성 두 가지를 선택을 하고 대신 환율은 자유롭게 이렇게 변동하게 해놓은 그런 시스템이고요. 그다음에 홍콩은 아시다시피 홍콩은 미국 달러화하고 연동이 돼 있어요. 그래서 고정 환율제거든요, 일종의. 그래서 홍콩은 환율 안정과 자유로운 자본 이동을 선택한 대신 통화 정책이라는 거는 그 환율을 고정시키기 위해서 그거에 맞게 통화 정책이 바뀔 수밖에 없어요. 예를 들어서 홍콩은 환율이, 그러니까 홍콩 환율이 이제 달러하고 연동이 돼 있어서 뭐 그 연동돼 있는 부분, 그러니까 그 뭐 예를 들면은 홍콩 달러화가 약세를 보이려고 한다 하면은 말씀드렸듯이 홍콩 달러는 미국 달러에 딱 고정돼 있는데 약세를 보이려고 한다 하면은 그 이제 강세로 돌려놔야 되니까 딱 그 고정된 상태로 돌려야 되기 때문에 그만큼 시중에 홍콩 달러화를 풀고 그다음에 달러화를 이렇게 흡수를 해야 되거든요. 그러면 그 과정에서 그 유동성이 풀리는 효과가 나타나요. 그러니까 자기네들이 그 환율을 일정하게 유지하기 위해서 결국은 통화 정책 쪽에서, 그러니까 유동성 중앙은행 통해서 돈이 나가든 들어오든 이런 식으로 되거든요. 그래서 결국은 홍콩 같은 경우에는 이제 통화 정책이 자기네 경제 사정에 맞춰서 하는 게 아니라 환율을 고정시키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따라가게 돼 있는 방식입니다. 반면에 중국은 이제 지금까지는 거의 환율을 많이 이제 변동을 안 시키고, 그다음에 통화 정책은 자기네들이 하고 싶은 대로 하고 대신 이렇게 자본 이동을 되게 통제를 했었어요. 근데 점점 이제 중국이 자본 시장을 개방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이유로 뭐 위안화 국제화라든지 아니면 국제금융 시장에서 영향력을 확대하기 위해서든지 여러 가지 이유로 그 자본 시장을 개방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은 사실은 환율이 저 지금 표현했듯이 자본이 막 왔다 갔다 하면은 환율도 그거에 따라서 영향을 받잖아요. 그러면 그 근데 환율을 그냥 환율 시장에 맡기면 되는데 어느 정도 안정적으로 유지하고 싶은 또 욕구는 있어. 그래서 환율 시장에 외환 시장에 개입을 하면 그 개입한 만큼 반대급부로 그 통화량이 나가야 됩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뭐 최근에 이제 중국에서 자본 유출이 일어나면서, 그러니까 자본 유출이 일어난 이유는 여러 가지예요. 중국 그 성장률 둔화에 대해서 이제 우려하는 것도 있고, 아니면 위안화 자체가 약세를 보인다고 생각해서 중국에서 돈을 빼는 것도 있고, 뭐 등등해서 자본 유출이 일어나고, 그 결과 이제 위안화가 약세를 보여요. 그러면 너무 약세를 보이다 보면은 그게 이제 또 심리를 자극해서 자본이 또 나가기 때문에 중국 정부에서는 이제 그걸 막기 위해서 외환 시장에 개입을 해서 시장의 달러화를 풀고 반대로 이제 위안화를 이제 흡수를 하게 되거든요.
근데 그거 자체가 이미 긴축 상황을 만드는 거예요. 위안화를 흡수를 하는 거니까. 그렇게 되면은 이제 긴축 상황이 필요할 때는 상관없는데 경기가 막 이렇게 경기가 이렇게 위축되고 있는 상황에서는 그렇게 외환 시장에 개입하면 결과적으로 그런 경기 위축을 더 심각하게 만드는 상황이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결국은 그 어떤 통화 정책의 어떤 자율성이 훼손이 되는 거죠. 그래서 중국 같은 경우는 사실 그런 상황에서 최근에 그런 상황에서 해외 부분부터 유동성이 빠져나가니까 국내 부분 기업 뭐 대출 은행이라든지 아니면 정책성 은행 등을 통해서 대출을 많이 해줬어요. 그렇게 해서 통화량을 유지하기 위해서. 근데 문제는 그 대출들이 뭐 부동산 시장으로 흘러가고 실물 쪽으로 안 흘러가면서 이제 어떤 부동산 가격 거품이 발생을 했는데, 그래서 제가 좀 복잡하게 얘기를 드렸지만 결국은 그 중국이 어떤 금융 외환 부분의 어떤 자유화를 하고자 하면은 결국은 그 통화 정책 환율을 지금처럼 이렇게 자기네들이 원하는 수준으로 묶어놓기는 어렵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만약에 그렇게 묶어놓게 되면은 결국은 통화정책 쪽에서 자율성, 그러니까 자기들이 원하지 않게 뭐 시중의 유동성이 풀린다든지 흡수된다든지 이런 상황이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제 저 우선순위 중에 어떤 걸 할 것이냐에 대해서 좀 더 로드맵을 명확히 하고 어떤 부분은 포기를 할 건 포기하고 이렇게 해야 되겠죠. 근데 사실은 이제 중국 정부 같은 경우에는 그 부분을 적절히 조절을 하면서 할 수 있다고 보는 것 같아요. 자본 유출입이 너무 심하면은 사실은 일시적으로는 자본을 좀 통제를 한다든지 이런 방식으로. 근데 이제 그런 부분이 또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어떤 국제금융시장에서의 영향력 아니면 국제금융시장에서의 신뢰감 이런 걸 또 떨어뜨리는 요인이기 때문에 이렇게 또 그렇게 막 임의적으로 하기는 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통화정책 운영 시스템 개선 이 부분은 뭐 아까 제가 처음 도입부에 얘기 드린 겁니다. 중국 인민은행의 통화정책 결정이라는 거는 사실은 국무원에서 결정한 방식을 집행하는 방식이고, 국무원이라는 게 이제 중국의 행정부거든요. 그리고 그 중국의 행정부는 중국은 이제 사회주의 체제잖아요. 공산당이 중심이 되는 그겁니다. 그래서 공산당 이제 지도부에서 결정한 방식이 결국은 내려오는 방식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런 식으로 되어 있다 보니까 사실은 어떤 투명성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굉장히 떨어져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어느 정도 어떤 식으로든지 좀 더 개선을 해야 되는 거죠. 좀 더 투명성이라든지 그런 부분을 이렇게 감안할 수 있게. 근데 사실은 중국 쪽에서는 저 부분을 그 아까 제가 그 중앙은행이 정부에 속해 있을 때 부작용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잖아요. 저기 설명이 있었듯이 장기적인 물가 안정보다는 뭐 정치적 이해관계에 따라서 단기적인 경기 부양을 중시할 수 있다. 이런 식으로 얘기 드렸어요. 결국은 정치 논리에 의해서 경제 정책이 막 뒤바뀔 수 있다. 이런 부분을 얘기를 했는데 저게 이제 일반적으로 선거에 의해서 정부를 구성하는 나라들은 가능한 얘기예요. 근데 중국 같은 경우에는 일단 정부가 뭐 선거에 의해서 정부가 이렇게 구성되지도 않지만 일단 그 공산당 내에서 지도부가 선출이 되고 하면은 아시겠지만 보통 5년 해서 10년을 그 지도부가 쭉 정책을 이끌고 가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시진핑 정부가 5년이 됐고 올해 11월에 한 번 더 당대회를 열어서 그 지도부를 새로 구성한 다음에 또 5년을 또 합니다. 10년을 보통 10년을 하게 돼 있는데,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사실은 중국 쪽에서는 자기네들이 정부 부처에 속해 있긴 하지만 정부가 선거에 의해서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정부가 아니고 10년의 되게 장기적인 플랜을 가지고 경제 정책을 하기 때문에 그 중앙은행도 막 그렇게 단기적인 목표에 집착하지 않는다. 그렇기 때문에 서구의 중앙은행들이 걱정하는 그런 어떤 뭐 독립성 문제는 사실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 자기네들한테는 오히려 정부 간의 어떤 그 정책 협력, 저기는 이제 팔러시 믹스라고 돼 있는데 그런 부분이 오히려 더 효과적으로 될 수 있다라고 사실은 또 주장을 하기도 해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사실은 감안을 해서 봐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거와 관련해서 중국 경제를 보는 시각을 뭐 연결해서 말씀을 드리면은요. 사실은 이제 중국 경제 위기론 이런 거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이게 대부분 외부 시각으로 보면은 이게 좀 중국 경제 정책을 이해하기 어려운 측면도 있고, 하기 때문에 되게 부정적 시각이 많아요. 그러니까 서구의 시각으로 보면은 굉장히 이제 후진적인 부분도 많이 있기 때문에, 근데 이제 중국 내부에서 보면은, 그러니까 중국 지도부나 중국 기관들, 그다음에 중국 뭐 그런 어떤 연구기관들 이런 쪽은 사실은 자기네들은 아직 중국이란 나라는 이제 사회주의 시장 경제에서 국가와 국유기업 이런 정부가 통제할 수 있는 부분이 충분히 많이 있기 때문에 너네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그런
어떤 금융위기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대처할 만한 충분한 수단이 많이 있다. 그리고 그동안 실제로 뭐 중국 위기에 대한 뭐 얘기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예전부터 쭉 들어보면은. 그렇지만 실제로 그게 그 정도의 위기로 번진 적이 별로 없었어요. 그래서 충분히 통제할 수 있다라는 자신감이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이 양자가 각자 이렇게 균형 있게 봐야 되는 것 같습니다. 저희 입장에서는 사실은 그 중국의 그런 특수성도 이해를 해야 되겠지만 그렇다고 그쪽에서 얘기하는 아까 제가 말했던 막 산업 정책들 막 말씀드렸잖아요. 굉장히 뭐 그것만 보면은 뭐 정말 2020, 30년 되면은 뭐 정말 중국의 새로운 신산업 쪽에서 중국이 뭐 저희가 지금 생각하는 그런 어떤 뭐 500대 기업 안에 뭐 중국 기업들이 뭐 진짜 지금은 500대 기업 안에 미국하고 중국하고 거의 비슷하거든요. 미국이 조금 많은 정도인데 정말 뭐 20, 30년 후에는 500대 기업에 뭐 한 300개가 중국 기업으로 채워질 것 같은 그런 식의 로드맵이잖아요. 근데 그게 결국은 이제 단순히 이제 그런 과거의 경험이나 자신감에서 표출된 건 아닌지 좀 더 객관적으로 볼 수 있는 시각도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좀 이렇게 균형 잡힌 시각으로 뭐 꼭 중국 정부가 저렇게 한다는 대로 되는 것도 아니고 그렇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걸 너무 어떤 의심의 눈초리로만 보일 필요는 없는 것 같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제가 오늘 말씀드렸던 그런 내용들이 결국은 그런 거에 좀 기초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좀 단순히 이렇게 신문이나 아니면은 기사에 나온 거 말고 이런 내용 중국만의 특수성이 있다라는 부분에 감안해서 보신다면은 그런 부분이 조금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실제로 이제 중국 경제를 보는 시각이 위험론 같은 경우에는 이제 중국이 지금처럼 저렇게 되면은 뭐 패권을 노린다. 아시아 지역에서 패권 최근에 사드 문제 같은 게 이제 저런 건데 뭐 글로벌 정치 경제에 있어서 이렇게 좀 부담이 오히려 된다. 뭐 이런 견해들 위협이 된다. 이런 견해들이 있고 그다음에 위기로는 아까 말한 서구의 시각들입니다. 뭐 지금같이 기업 부채가 늘어나면은 도저히 저거는 지속 가능한 게 아니다라든지 아니면은 소득 불균형이 저렇게 돼서는 그 사회 불만이 폭증할 거라든지 등등 많이 나오는 겁니다. 중국 경착륙 이론들. 그다음에 기회론은 사실은 이제 그런 거예요. 아까 뭐 중국이 신산업 쪽에 굉장히 많은 투자를 하고 있는데 결국은 그런 부분에 한국 기업들이나 아니면 이런 데들이 최대한 참여를 해서 중국의 그런 산업 생태계를 조성하는데 우리가 예전 과거 전통 산업에서는 이제 부품을 공급하는 역할로 해서 사실은 중국 경제의 부상에서 이익을 얻었거든요. 근데 이제는 중국이 아까 말씀드렸듯이 부품 같은 걸 자기네들이 자급자족하려고 한다고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부분 말고 나머지 뭐 예를 들면 중국이 내수 시장을 키우니까 거기서 소비재라든지 서비스업에 투자를 한다든지 아니면은 아까 그런 신산업이라는 거에서 이제 막 시장이 형성되는 부분에 우리도 같이 끼어든다든지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중국 경제가 성장하는 만큼 세계 경제에도 어떤 기회가 된다 이렇게 보는 시각들도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세 가지가 사실은 뭐 다 일면 그럴듯한 논리들이 있어요. 그래서 하나만 볼 게 아니라 사실은 이제 그런 부분을 이렇게 균형 있게 보시는 시각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오늘 강의는 제가 여기까지 하고요. 이상으로 금요강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 강의를 해주신 조사국 박동준 과장님께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